생각에 지금 여기서 MB가 잡혀서 들어가더라도 저는 MB가 들어가서 웃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백인은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 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없는 게 밖에 지금 정말 큰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속으로 웃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예. 그래도 속으로 웃어도 좋아요. 그래도 잡혀서 이렇게 구속시키고 정확하게 밝혀진 것만이라도 근거해서 제대로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이희영한테 갈까 봐. 그래서 걔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모든 거를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네. 나쁜 놈은 처벌받고 착한 사람은 행복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제대로 해서 범죄를 꿈꾸고 있는 미래의 악들이 조금이라도 움츠러들 수 있고 조금 자기 행동을 뒤돌아보고 특히나 이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 그리고 친일파로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비리의 뿌리들이 조금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이명박을 씨앗으로 좀 갈아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뇌물 게이트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의 뇌물 게이트 때문에 1억 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 징역형 이거를 국민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이런 네. 법을. 확실히 개도 효과는 있지 않나. 저는 몰랐거든요. 1억이 생각보다 뇌물 액수로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아, 현금으로 1억 받아봤어요? 근데 왜 그걸 작다고 생각해? 저는 받아봤어요. 아, 만 진짜? 원짜리로. 아, 진짜로요? 오. 은행에서 받았거든요. 아, 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저는 아니지만 명종님은 일단 만져보기라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명박 같이 이렇게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인력은 작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뭐 그런 소문 많았잖아요. 이명박이 입는 옷, 양복. 그래 로로피아. 한 벌에 뭐 3천만 원이다. 뭐 5천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 뇌물죄를 구성을 하는 요건을 보면 뇌물죄 형량이 1억 이상은 1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작다고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뇌물죄는 공무원이 저지르는 거거든요. 아, 사실 일반인한테는 크게 해당되지 않아요. 뇌물죄는 일반인에게 해당. 제가 안 돼. 마차님한테 1억 준다고 해서 뭐 부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뇌물죄는 뇌물수수죄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니 이 고위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많이 저지르니까 전 국민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억 이상을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이라고 10년 이상이라는 건 사형까지예요. 10년부터 사형까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엄한 처벌 조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공무원은 절대 그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뇌물 받지 마. 근데 MB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거는 맞는데 이 제2롯데월드 반대 여론 관리에 대한 문건이 확실하게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소름 끼친다는 거죠. 요번에 이재정 의원이 또 한 방 하셨죠. 정말 큰일 하셨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진짜 그 의지의 한국인 이 말이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연필 한 다스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이 필사를 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냥 종이하고 연필, 지우개 이 세 개만 들고 들어갈 수 있고 이 흰 장갑을 끼고 연필로 무조건 베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베껴 써야 된다. 예, 복사도 안 되고. 그래서 필사만 가능해요. 이렇게 물 마시다가 물이 이렇게 넘어지면 그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물도 못 갖고 들어가고. 이 기록물이 국가기록실 이런 거예요? 예, 국가기록원에 국가기록물이죠. 거기 네. 가서 필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록물을 그렇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영포빌딩 지하에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기록물 관리 위반 이걸로 또 그것도 큰 죄죠. 고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건에 저는 그것도 너무 웃겨요. 이렇게 위법된 게 너무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게 검찰이나 이런 데에 넘어가지 않고 이 기록물실에 그냥 있어서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필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동안에도 아무도 몰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롯데월드만 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지금 무슨 댓글 수사 의혹이네 사이버 부대네 이런 게 너무 확실해지는 그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지금 이게 이명박이라는 거악 때문에 나머지 디테일들이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지만 이렇게 청와대가 일종의 국가적인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 거잖아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예전에 그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대보그룹이나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 뭐 SK라고 없었겠어요? 뭐 다른 대기업이라고 다 대기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 다 용의선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문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게 제2롯데월드 건설 승인 과정을 3단계로 나눈 뒤에 단계별로 여론 관리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부 부처를 전담 대응 부처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공무원들도 다 그렇죠. 가담이 되어 있다는 예.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서류를 이명박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썼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권과 좌파 언론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전담을 하고 군 원로와 예비역 단체는 국방부와 공군이 전담을 하고 성남 지역 민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과 행안부가 대응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뭐 좌파 언론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상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두 정부를 비교해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정치권과 보수 언론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전담을 했다. 이러면은 지금 자유당은 들어눕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글쎄 들어눕는 것보다 더한 짓이 뭐가 있죠?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언가 극단적인 짓을 했겠죠. 국회에서 바지를 내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명박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이명박을 언제 소환할 거냐? 이게 방송하는 한 3월 초? 3월 초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푸나님이 찍은 날짜가 3월 5일이죠. 예. 그런데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저기 들려오잖아요.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이 2명이 동시에 구속되는 게 뭐 검찰로서는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게 아닐까요?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거는 우리 어떤 현대 사회의 뭐 불행이다, 슬픔이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이승만 같은 쓰레기가 물러가고 박정희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다. 그리고 박정희가 물러가고 전두환이 집권하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 순간의 어떤 무력감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를 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결국에는 처벌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그러니까 박근혜 잘못된 거 알았을 때는 당장 아무것도 못했지만 결국에는 촛불로 뭉쳐가지고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지. 이런 이명박 같은 쓰레기를 뭐 이명박, 박근혜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게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국민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민이 주도해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로 대통령 끌어내고 범죄자 끌어내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다시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법대로 처벌하자. 처벌해야 된다고 법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딨냐고. 이런 거는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지. 뭐 현대사의 자랑이지 이게 뭐 현대사의 불행이다. 뭐 이 시대의 슬픔이다. 이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이게 정말 이 연사 소리 높이 외치고 싶습니다. 진짜로. 예. 이명박에 관련된 이 죄는 아마 파도 한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죄만으로도 차고 넘치거든요. 증거도 차고 넘치고 구속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바로 소환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자꾸 증거가 터져나오니까 이게 기소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이 지나더라도 그 안에 계속 얼마든지 증거가 나오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져서 재판으로 넘기는 이런 전략 전술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요.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최순실 이 사람들의 지은 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야수님이 항상 이거를 주장을 했지만 돈줄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가칭으로 얘기하면 권력형 부정비리에 대한 환수 조치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법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 기한이 없이 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추징금이나 벌금
특히 비리로 축적된 재산 같은 경우엔 끝까지 환수해서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돈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끊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빼돌려져 있는 저수지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돈 사실 그거 몇 달에 며칠간에 몇 달 동안에 이거 밝혀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국세청이 나서서 다른 나라들과 이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이 수많은 시간이 드는 거는 그거는 따로 차차차 시간이 들면서 밝혀내고요. 급하게 이미 범죄 혐의가 드러난 부분 이것만 따로 갖고 기소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예, 저 명종님 말씀에 진짜 200% 동의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률로도 이런 정치인,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과 이 일반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그건 정치적 판단이 있을 때 그 의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덮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서방국가와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대한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있던 머슴이 일을 잘못해서 주인의 재산에 흠이 가거나 이제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하인을 거의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흠신 패서 쫓아내버렸다. 멍석말이하죠. 그게 다른 국민성이라서 외국에서는 2차 대전, 1차 대전 끝나고 이렇게 나치의 부역자들 뭐 처단하고 막 이런 게 가능했지만 그런 국민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제를 처단하지 못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범죄가 가능한 사람들,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내 행위가 나의 이게 실수든 내 의도가 됐든지 간에 이게 범죄가 되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무한대로 크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 범죄 자체를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 사회에 정말 큰 해악을 미치는 작은 실수가 이게 파도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사적 감정이 이게 포함된 사적인 이익이 포함된 정책적 판단이 드러났을 때 자기들이 입는 피해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끝까지 추적하는 어떤 법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처럼 이런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나 노태우에 대해서 추징금에 대해서 정확한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법적인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권이 바뀔 때 그리고 국세청장이 누구냐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추징 활동을 얼마만큼 강도로 얼마만큼 깊이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동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별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특별법을 만들려면 선결 과제가 있어야 되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저쪽에 있는 저 패거리들은 의석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 법률이 통과될 수 있는 의석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죠. 네, 다음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2017년 국회의원 후원금 순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가장 기뻤던 거는요.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6명까지가 우리 여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1위는 바리바리 박주바리. 이제 거지갑이라는 거 부르면 안 되네요. 네, 박주민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다 후원을 많이 받았다. 이게 정말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3억 4,800만 원. 국회의원 평균 모금액이 1억 8천인데 그걸 훨씬 잇돌았죠. 그런데 이게 박주민 의원이 후원금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갑이라는 그런 별명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 모습. 맞아. 그 초라한 행색. 그리고 아무 데서나 앉아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거지갑이라는 그 별명은 유효하고 이렇게 요번에 후원금이 많이 거쳤다고 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박주민 의원하고 지금 2위를 차지한 게 노회찬 의원인데
고액 기부자로 분류가 되는 연간 300만 원 이상 낸 후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다 소액 기부한 사람들이 모아서 3억 원의 금액을 만들어낸 네.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예,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여기 잠깐 보자면 7위는 이완영이 했는데 야당 쪽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3억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이 이제 주호영. 아니 어떻게 주호영이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지? 대구 수성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3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수성구 부자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적은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한국당의 배덕광. 이 사람은 1,440만 원. 근데 이 사람은 뭐 재판 진행 중이어가지고 뭐 네.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나도 한 게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2,440만 원도 사실 많이 모인 거고 모아져서는 안 될 금액이었는데 되게 버린 돈이 된 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선관위로 환수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네, 좋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1,753만 원. 여기는 돈이 많은 거 아니까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김세현 의원은 이 후원회를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지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만든 목적은 아니죠. 누가 낸 예. 거예요? 1,753만 원도 아깝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1,900만 원 정도가 됐네요. 뭐 이 사람들은 뭐 김세연은 1,588억 원, 안철수는 1,195억 원의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신고 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후원을 안 한 것 같고요. 이 조은현 씨도 2,925만 원이네요. 오, 비례대표에서 2,925만 원 벌었네. 축하드립니다. 바둑이나 한 판 제대로 두지.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2,900만 원에. 하기야 조은현 씨가 내기 바둑만 해도 2,9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이 그러니까. 벌었을 텐데. 그러면 아니 기왕전 같은 데 나가서 한 판만 둬도 이거 이상 벌어요. 아니 오히려 국회의원이 돼서 욕을 먹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후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힐난조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왜 모으냐, 후원금이 왜 필요하냐, 어디 쓸 거냐, 이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박주민 의원이거든요. 이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면은 차비가 들고 사람 품이 들고 그럼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을 하나 구상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뭐 모임도 만들고 이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의원들은 그 의원 세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집에는 한 푼도 못 가져다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만 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 특히나 지역구 활동이나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보조 활동에 대해서 이걸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뉴스에 이런 거 나오죠. 조카를 직원으로 등록시켜가지고 월급을 빼돌렸다. 그거 다 새누리당류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이에요.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죠.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을 등록시키는 것 자체가. 일하지 않는 거. 예. 근데 조카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는?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카를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제가 봤던 경우는 그 조카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아무도 태클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 돼야지. 예. 확실하게 그걸로 키울 생각이 있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프랑스 대선에서도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돈 안 받고 이름만 등록했다가 완전 철퇴 맞아서 아웃되는. 그건 횡령이니까 명백한 횡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후원금이라는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자체가 워낙 일반적인 서민에 비해서 고액이다 보니까 세비도 많이 받는 것들이 왜 후원금까지 받느냐 하는 그런 비난의 눈초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조은현 씨나 뭐 이은재나 뭐 김세연이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거를 보면 솔직히 좀 고깝게 보이거든요. 왜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후원금을 받느냐. 그런 맥락에서 모든 국회의원을 바라보면 그러면 안 좀 된다. 위험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거죠. 이번 후원금 목록에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 중에 91명이 후원금에 나온 맨 뒷자리 1의 자리 숫자까지 보면 18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알 것 같아. 18원 후원금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18의 배수는 뭐죠? 18. 그 다음에 36. 이렇게 배수로 가는 그 뒷자리 1의 자리 숫자가 91명이 돼요. 이분들이 이제 18원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받은 분이죠. 그 나중에 18원 환불해달라고 하고. 근데 그게 소액 후원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부터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후원금은 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환불 요청이 들어와도. 네,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은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다시 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줄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18원 후원금을 내고 정확하게 괴롭히려면 영수증 보내라. 나는 팩스 안 받는다. 아, 그러면은 그게 나는 우편. 우편을 받아야겠다. 그럼 18원보다 우편물 예, 가격이 더 예, 나가기 때문에, 예. 그 좋은 팁이네요. 이번 후원금 내역을 보면 전체 540억 중에서 민주당이 268억을 받았어요. 절반 이상.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79억을 받았고요. 아, 그러니까 각 당의 후원금을 다 합쳐보니까. 합산하면.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통장 속의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가 된 제목 효과가 제대로 붙였네. 효과가 이렇게 사실은 의석수는 몇 석 차이 안 나는데 후원금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의석은 3석 차이인데 후원금은 89억이 많아요. 저 또 재밌는 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김진표 의원이 여기에 고액 후원자들이 많았는데 이게 다 목사들이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많이 보이는 이디야 커피. 여기 문창기 대표가 민주당 김두관 홍영표 의원에게 500만 원 각각 하고요. 한국당 민경욱 의원에게 500만 원. 이렇게 후원을 양쪽에다 다 하는. 그렇지만 우리 이 민주당 쪽에는 조금 더 많긴 하네요. 해야죠. 연기하네요. 그리고 이 의원들끼리 후원하는 경우도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품앗이 후원을 하는데 네. 그중에 갑 중에 갑입니다. 최고의 그 후원을 보인 분이 지금 최다선이자 7선 이해찬 의원. 아, 이분이 우원식, 윤호중, 기동민 의원에게 3명한테 500만 원씩 후원을 했어요. 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능력이고 일종의 재능이에요. 돈 이야기를 꺼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후원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민망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정봉주 의원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해가지고 그냥 안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이게 일찌감치 한계까지 딱 차면 그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이렇게 딱 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한테 들어온 후원금을 다시 후원금으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